수능 특강 융합 11번 지문 활용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학습 내용의 융합 11이라고 쓴 게 잘못돼서 12라고 쓴 게 잘못돼서 이거는 11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능 특강에 있는 6개 문제 다 풀어봤죠. 오히려 그 선생님 몇몇 친구들이 해놓은 거 보니까 그 지문에 비해서 오히려 문항은 조금 더 쉬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당부하지만 이 수업 듣기 전에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6개 다 풀었어야 되고 지문 스스로 분석해보고 그거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준 변형 문제 3문제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안 읽어보고 강의만 듣고 답만 체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걸로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한 번 더 당부하지만 꼭 본인이 먼저 문제 직접 해보고 반드시 예습해서 이 수업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의 핵심 개념 파악했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과학적 실제론이었고 한 가지는 과학적 반실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과정에서 1, 2번 문단에서 몇 가지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거쳐서 과학적 실제론과 과학적 반실제론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문단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나머지 이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적의 논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등장을 했죠. 독서 지문에 사용되는 주제들은 실제로도 각 학문 영역에서 대단히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선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과학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실제론과 반실제론도 실제로 과학자들 사이에서 혹은 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던 내용이고 지금도 여전히 논쟁 중이라면 논쟁 중인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서로 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이론을 찾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이 문제들을 푸는데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특에 있는 6개의 문제들을 다 풀었다는 전제하에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변형 문항 3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특 지문 활용 문제는 문단 순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건데 실제 수능에서도 여러분 난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단 순서대로 선지를 구성하지 않고 길이대로 맞춘다든가 임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1번의 경우에는 문단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1번 선지를 보면 이론적 대상은 경험을 통해 형이상학적 대상이 될 수도 관찰적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군. 이게 몇 문단에 나오는 거였는지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몇 문단이었습니까? 2번 문단하고 관계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플로지스톤 같은 허구적 존재를 형이상학적 대상이라고 이야기했고 책상처럼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걸 관찰적 대상이라고 했고 전자처럼 전자후자 아니고 전자처럼 경험으로 그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이론으로 가정되는 대상을 이론적 대상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선지 1번에 나왔던 이론적 대상은 형이상학적 대상도 될 수 있고 관찰적 대상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왜냐하면 경험으로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론으로만 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찰적 대상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선지는 맞는 겁니다. 선지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따르더라도 이론 용어는 관찰 용어로 완전히 전환될 수 없군. 2번 선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이론 용어가
나오는 그 문단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이걸 찾고 난 다음에 관찰 용어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3번 문단에서 이 내용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단에 보면 이론 용어가 관찰적 대상을 지시하는 관찰 용어로 완전히 환원될 수 있으면 이론적 대상은 경험적 의미도 갖게 되고 존재도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자, 과학적 반실제론에서는 이론 용어는 관찰 용어로 완전하게 환원될 수 없기에 자, 환원 같은 단어에서 멈칫하면 안 됩니다. 자, 환원은 과학 시간에도 배운 거지만 이거는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자, 원래대로 가는가 되돌린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용어는 관찰 용어로 완전하게 환원될 수 없기 때문에 경험적 의미를 결여한다. 자, 결여에서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 나오면 항상 사전 찾아봐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선생님도 수특 지문 읽을 때는 항상 사전을 찾아봅니다. 자, 이렇게 찾아봐야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어휘력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찾아보도록 해야 됩니다. 자, 결여가 무슨 뜻이었냐면 부족하다, 없어진다, 모자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라는 상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론 용어는 관찰 용어로 완전하게 되돌릴 수도 없고 경험적 의미도 빠져 있다라고 주장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론 용어는 관찰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실제론에서는 이론 용어가 관찰 용어로 완전히 바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죠. 또 아까 선지에서 과학에 대한 어떤 입장을 따르더라도 라고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그 과학적 반실제론만 보면 안 되고 과학적 실제론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문단 맨 앞에 보면 과학적 실제론도 이론 용어가 관찰 용어로 완전하게 환원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다면 1번 선지에 이어서 2번 선지도 역시 과학적 실제론도 그렇고 둘 다 관찰용어로 완전히 전환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선지 보겠습니다. 허구적 존재인 대상들은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경험적으로 그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것이군. 자, 아까 지문에서 그 비슷한 내용 나와 있던 거 기억납니까? 몇 번 문단이었습니까? 맨 처음에 나왔었죠. 자, 1문단에 과학사에서 한때 존재한다고 여겨졌다가 이제는 존재론적 지위를 박탈한,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것이라고 인정된 것들이 이런 애들이고, 자, 얘네가 허구적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었냐면 과학의 방법으로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3번에 있는 허구적 존재인 대상들은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경험적으로 존재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니까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선지 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관찰적 대상처럼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반 프라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되겠군. 자, 이거는 다시 지문으로 안 돌아가도 풀 수 있는 문제죠. 바이러스가 관찰적 대상처럼 존재를 받는다는 거는 아까 세 번째 문단에 그 과학적 실제론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근데 반프라센이 누구였습니까? 자, 아까 그 나왔던 뒷부분에 나왔던 반실제론자죠. 그래서 이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되겠군이라고 판단한 것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4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놔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문에서 찾아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봤었어야 될 건데 과학적 실제론과 니은의 반프라센이라고 했는데 반프라센은 아까 위에 1번에서 말한 것처럼 과학적 반실제론자였죠. 자, 그러면 이 두 입장에서 모두 아니오라고 답할 질문이 무엇인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관찰 가능한 대상과 관찰 불가능한 대상 간의 경계는 항상 명확하게 나타나는가? 아니요 라고 답할까요?
자, 이런 내용 있었죠. 자, 몇 번 문단이었습니까? 자, 4문단에 보면 과학적 실제론자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과학적 실제론에서는 그 다이아몬드나 바이러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론 용어와 관찰 용어의 경계선이 자명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분명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 이론 용어와 관찰 용어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실제론자의 입장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5번 문단에 반실제론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네. 자, 5번에서 반프라센도 역시 그 관찰과 비관찰의 그 구별하는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질 수 없고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경계가 분명한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바로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관찰 가능한 대상과 관찰 불가능한 대상과의 간의 경계가 항상 명확하게 나타나는가? 모두 아니오라고 답할 내용이네. 그러면 정답은 1번이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글을 참고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자, 도구주의에서는 과학의 목적을 어떤 관찰 가능한 상황과 다른 관찰 가능한 상황을 편리하게 연결 지을 수 있는 장치나 도구로서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을 가정한 뉴턴의 역학을 예로 들어보면 공이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명제는 공이라는 관찰 가능한 대상과 그것의 아래로 떨어짐이라는 운동에 대한 관찰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들, 공의 속도나 질량 또는 지구의 중력 같은 존재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선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도구주의에서는 바위가 아래로 떨어짐의 상황과 공이 아래로 떨어짐의 상황을 연결하는 데에 뉴턴의 역학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군. 자, 아까 위에서 도구주의에서는 관찰 가능한 상황, 다른 관찰 가능한 상황을 편리하게 연결지을 수 있는 장치나 도구로서의 이론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도구주의에서 뉴턴의 역학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중력에 대한 존재론적 연속성을 띠는 관찰은 공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중단 없이 모두 확인하는 것이다. 자, 이 2번 선지는 아까 5번 문단에 있는 내용하고 관계 지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목성의 그 반프라세는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목성의 위성을 관찰하는 경우와 안개 상자를 통해 전자의 자취를 관찰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성의 위성들을 망원경을 통해 관찰하는 행위는 우주 비행사가 목성에 가까이 가서 관찰하는 것과 존재론적 연속성을 지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지에서 보면 이번 선지에 보면 중력에 대한 존재론적 연속성을 띠는 관찰은 자, 공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중단 없이 모두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아까 목성하고 위에 있는 목성하고 관계 지어서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관찰이 가능한 거는 공이죠. 공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선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중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력에 대한 존재론적 연속성을 띠는 관찰. 중력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손쉽게 2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수특 11번 지문 변형 문제 3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 선생님 늘 당부하지만 똑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먼저 꼭 해봐야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고 안 되는 거는 그 EBS 인강이랑 변형 문항은 선생님이 해설해준 이 내용 보면서 한 번 더 지문을 읽으면서 조금씩 글 읽는 그 실력을 좀 늘려갈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